오늘은 금과 은 시장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은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가 반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꼭지 아니냐.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끝이 아니라 사이클 중반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지금 조정이 왜 이상한 일이 아닌지. 둘째, 왜 선물 가격만 무너지고 실물은 사라졌는지. 셋째는 시장의 구조가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 이 3가지만 이해하시면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먼저 지금 조정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크게 흔들린 이유로 연준 인사 이야기, 매파적 통화 정책, 달러 강세, 이런 설명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특히 은이 하루 만에 20% 이상 급락한 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 은 슈퍼사이클 중반, 금은 약 40%, 은은 50% 이상 조정받았습니다. 2000년대 상승장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금은 약 25%, 은은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더 높은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승장의 중반부에는 항상 큰 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은 시장을 식히고 레버리지를 털어내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이클에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이상한 구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왜 가격은 떨어졌는데 실물은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차트에 보이는 가격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서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선물 가격은 30% 가까이 빠졌는데 실물은 가격은 거의 안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실물 시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은화 중 하나인 호주 조폐국 은화는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조폐국은 재판매를 재개하면서 국제 시세보다 80% 이상 비싼 가격을 붙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미 계약되는 공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 국제 시세가 폭락했는데 실물은 가격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싸게 나오면 바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선물 시장과 실물 시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선물 가격이 다시 실물 가격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2008년, 2020년,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위기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제 3번째 핵심입니다. 왜 은 시장은 이렇게 불안정한가? 답은 시장 규모입니다. 은 시장은 금 시장보다 대략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작은 시장에 레버리지 자금이 몰리고 증거금이 인상되고 청산이 한번 시작되면 가격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시카고 거래소에서 금과 은의 증거금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인상됐습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도미노처럼 이어지면 가격은 급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 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 이 모든 산업에서 은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AI 서버를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를 안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은은 공급도 비탄력적이고 수요도 비탄력적인 자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내려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 시장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한번 움직이면 폭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지금이 위험한 자리인가? 아니면 기회의 자리인가?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구조적 붕괴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물은 사라지고 있고 조정은 사이클 중반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도 아니고 확신도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이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진짜 트리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의 은 수출 통제, 정제 능력의 집중, 전략 광물로서의 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가격을 뒤흔들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미 시장의 절반은 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했죠. 지금 금과 은 시장은 끝이 아니라 중반부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은은 수요는 살아있고 공급은 말라있는 구조라는 것.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트리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트리거가 터졌을 때 은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의 은 수출 허가제가 왜 진짜 무서운 변수인지. 둘째, 은은 캐는 것보다 정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 셋째, 금은비가 말해주는 은의 위치.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지금이 무서운 자리인지 아니면 기회의 자리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은 수출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이야 전 세계에서 캐는 거 아니야. 중국이 막아도 다른 나라에서 나오지 않아.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은 시장은 채굴보다 정제가 더 중요합니다. 은은 산업용으로 쓰이려면 순도 99.99% 수준이 필요합니다. 이 정제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전 세계은 정제 물량의 약 6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설령 은을 캐는 나라가 따로 있더라도 그 은이 산업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중국을 거쳐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미 은은 5년 넘게 구조적 부족 상태입니다. 그 부족분을 그동안은 과거에 쌓아둔 재고를 꺼냈으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은 허가받은 곳만 가능, 정제 물량도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유통량 쇼크입니다. 시장에 풀리는 은의 양이 줄어들면 수요가 그대로일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비선형적으로 튀게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니켈 사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 차질 우려만으로 니켈 가격이 48시간 만에 4배 뛰었고 결국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니켈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지가 분산돼 있었음에도 저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럼 정제의 60%를 한 나라가 쥐고 있는 은은 어떨까요? 중국이 의도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지정학적 이유로든 정제와 수출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은 가격은 천천히 오르지 않습니다. 점프합니다.
그래서 요즘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은은 다음 니켈이 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는가입니다. 예전에는 은을 금보다 싼 귀금속, 산업용 금속, 이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은 이제 에너지 패권, 전기 패권, AI 패권의 핵심 소재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전기를 이동시키는 전력망,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연산, 이 모든 곳에 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거나 지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략 광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바로 팔아서 돈 벌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쌓아둔다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석유가 그랬습니다. 비축유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시장은 항상 공급 부족을 전제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은도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은을 사서 시장에 다시 내놓지 않는 순간 유통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수요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가격 상승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금은비 이야기입니다. 현재 금은비는 대략 1대 60 수준입니다. 금 1온스에 은 60온스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이 화폐 역할을 하던 시절부터 현대의 슈퍼사이클까지 보면 금은비의 평균은 약 1대 15였습니다. 가장 약했던 상승장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도 금은비는 1대 3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대 60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도 은이 상대적으로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금은비가 1대 15가 되면 끝인가요? 그건 끝이 아니라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1대 60은 절대 고점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모든 슈퍼사이클에서 은은 항상 초반에는 잠잠했고 중반부터 금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은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이 상승장의 본게임 시작이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 시장은 작고 수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격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은 겁 많은 투자자에게는 지옥이고 사이클을 이해한 투자자에게는 보너스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리입니다. 첫째, 변동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은 안정 자산이 아닙니다. 크게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한 번에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은은 타이밍 자산이 아니라 사이클 자산입니다. 셋째, 지금 시장의 진짜 리스크는 가격이 아니라 접근 방식입니다. 분할, 비중, 그리고 감당 가능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은 조정 때 사람을 떨어뜨리고 상승장에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면 오히려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